하군요. 하여튼 여전히 잔소리 하죠. 잔소리 해야 돼. 그래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긴장감을 놓치면 안 돼요. 잠깐만 긴장해도 마음이 풀어지고 공부를 안 하게 돼요. 네? 네, 이건 OX 아니에요. 이건 그냥 빼버렸어요. 다만 그 박살이 있는 건 OX가 뒤에 있어요. 자, 주택임대처보호법은 이제 거기 나와 있는 판례들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결론 생각해 봅니다. 일단 1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주택임대처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되고 임차인이 자연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그랬죠? 상가건물 임대차는 마찬가지예요. 상가건물 임대차의 상가건물이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되는데 다만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는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이 임차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가 적용이 되면 주택임차인이나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그 주택이나 상가건물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에? 더 나아가 아예 이 주택이나 상가건물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한 걸로 본다. 이게 주임법 상위법의 대항력의 개념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1번. 법인이 임차인 경우에 주임법이 적용 안 되니까 그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 표현을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2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실지 용도로 판단은 공부성 용도가 아니라 실지 용도. 잘 나오죠? 밑에 참고도 있죠?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갑니다. 4번. 좀 전에 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가 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가 되죠? 근데 을이 그걸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을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고 나서 상당한 기간 내에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갑과 계약을 지할 수 있다. 그래서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지가 병에게 승계된다는 걸 굳이 을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참고 1번. 을은 갑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그 대지를 산 사람, 좀 전에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한다 그랬죠. 그런데 땅만 산 사람, 주택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땅만 산 사람을 당연히 주택 양수인이라 할 수는 없으니 그 사람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또 남았어요. 중간에 바뀌었어. 얘가 임대인지를 승계해. 따라서 보증금 반환 의무자는 양수인이 원칙이 된다 이렇게 되죠. 반면에 3번. 임차인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주택이 양도됐다는 사실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4번도 마찬가지죠. 갑은 을 소유 주택을 임차했다. 을 소유 주택을 갑이 임차했다. 근데 주택이 양도가 됐다.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하죠. 따라서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죠. 다만 임차인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이 여전히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존속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틀렸죠. 이런 식으로도 질문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5번은 이게 기출됐다가 이걸 좀 많이 먹었던 지문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갑을 얘가 임차인이고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놓은 게 있죠. 보증금 반환 채권. 그런데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을이 갑에게 1억을 지급해 놓은 게 있다.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을의 채권자,
의해서 가압류가 됐어요. 가압류? 이런 거죠. 을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자신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지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을이 갑에게 준 보증금밖에 없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해버리면 을은 그 보증금을 받았고 잠수를 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걸 지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해두는 거예요. 지급하지 마라. 자, 이때 이 을의 채권자 정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채무자의 채무자, 이걸 뭐라 하죠? 제3채무자 이렇게 부르죠. 뭐라 부른다? 제3채무자. 채권자 입장에서 바라본 채무자의 채무자, 제3채무자. 근데 이 상황에서 갑이 주택을 팔아요. 그러면 보증금 반환 채무가 얘한테 승계가 되죠. 이때 아까 얘가 이걸 가압류해놨기 때문에 갑은 이렇게 보증금을 반환해서는 안 되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병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5번. 임차인 을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가 되면 양수인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 그래서 가압류권자 얘는 양도인 갑이 아니라 양수인 병에 대해서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근데 요걸 말을 요렇게 제3채무자라는 말이 쓱 들어감으로써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끔 이렇게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그림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것도 어쨌든 주택이 양도가 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한 걸로 본다. 그거의 변형된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게 가압류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5번도 지문을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5번은 됐고요. 그 밑에 참고도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6번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때 꼭 이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여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니죠. 임대는 목적물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이 꼭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 주택에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 명의 신탁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다? 명의 신탁자. 6번에 보면 주택임대차법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소유자 사이의 계약이 체결된 것에 한정된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주택에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와 체결된 경우도 주택임대차가 보험 적용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명의 신탁자. 그렇죠? 그래서 주택의 명의 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도 적법한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거 조심해 주시고. 7번 주택임대차가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고요. 임차인은 전입신고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전입신고는 언제 효력이 생겨요? 수리한 때. 행정청이 수리한 때. 전입신고사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도달했다 하더라도 반려할 수가 있으니까 수리한 때 효력이 생긴다. 그거 잊지 마시고. 8번 이 주민등록은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충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8번 그 임차인의 부인이나 자녀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권으로서의 주민등록에 해당한다. 9번 주민등록 전입신고할 때 주소지 기재 정도 다가구는 집업만 타세되는 동호수까지. 그다음에 10번은요. 다가구였어요. 집업만 신고했어요. 근데 이 다가구가 타세대로 바뀌었어요.
다가구를 갖고 있던 분이 그 지역이 재개발이라 재건축이 되면 다가구를 다세대로 쪼개요. 왜? 그래야 딱지를 한 장이라도 더 받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딱지 있죠? 분양권. 하나씩이라도 하나 더. 그러니까 이걸 바꿨다. 그럼 임차인은 다세대로 바뀌었으니 동호수를 추가하는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가? 할 필요 없다. 계약 당시 뭐였다? 다가구. 그러니까 지번신고로 충분하다. 설령 중간에 다가구로 다세대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동호수 변경 추가 신고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죠. 11번은 됐고요. 12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된다 그랬죠.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 을이 병에게 주택을 전대. 물론 갑의 동의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요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으로 옮기겠죠. 이때 전차인은 대항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랬어요. 얘는 전차인이니까. 누가 대항력이 생긴다? 임차인. 그래서 주택 임차인과 점유 매개 관계에 기초하여 직접 점유자가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긴다. 그게 12번이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세 번째 줄 임차인과 점유 매개관계 전대차를 말합니다. 임차인과 점유 매개관계에 기초하여 그 주택을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 점유자 전차인 병이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임차인이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거. 13번도 마찬가지죠. 주택 임차인이 을이 직접 점유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는 경우 적법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누가 대항력이 생긴다? 임차인이. 자, 14번은 요 상황에서 을이 전대뿐만 아니라 임차권 양도도 가능하죠. 물론 갑의 동의를 받아야죠. 주택 임차인 을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를 했을 때 나중에 혹시라도 이 주택이 경매가 되면 주택 임차권이나 상가 건물 임차권은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있죠. 담보물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택 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은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다 우선 변제받거나 또는 최우선 변제 이런 게 있었죠. 그럼 요 경우에 각과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고 을이 임차권을 병에게 넘기거나 을이 전대차를 한 상태에서 경매가 됐다. 그 경매 대가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아야 될 사람은 을이에요, 병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아야 할 사람이 을이에요, 병이에요? 병이죠. 잘 생각해요. 을은요, 갑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이미 병한테 회수를 한 상태예요. 그렇죠? 임차권을 넘기면서 대금 받고 전대차 보증금 받았겠죠. 그럼 결국 을은 이미 갑에게 줬던 보증금을 회수한 상태니까 결국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애가 얘 아니면 얘란 말이죠. 이때 얘는요, 임차권 자체를 넘겨받았으니까 당연히 스스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면 되고요. 얘는 전차인이죠. 얘가 여전히 임차인이죠. 요 놈의 우선 변제권을 대위 행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게 14번에 있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네 번째 줄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우선 변제권을 승계받았으니 그 우선 변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전차인은 을의 우선 변제권을
위행사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15번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 요건이죠. and 존속 요건이죠. 따라서 전출하는 순간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순간 대항력은 상실 그게 원칙이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상태에서 주민등록법에 보면 이 절차를 걸쳐서 회복등록이나 재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회복등록과 재등록이 조금 달라요. 주민등록이 아무 이유 없이 무단으로 직권 말소된 경우에는 회복등록을 하는 거고요. 정당하게 직권 말소되는 경우 있죠. 수배가 되거나 군대 안 가고 도망가거나 뭐 이런 식이 되면 직권 말소가 돼요. 별 이유 없는데 직권 말소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권 말소되는 경우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직권 말소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부당하게 말소됐을 때는 회복 등록으로 하고요. 정당하게 말소됐을 때는 재등록으로 갑니다. 그런데 직권 말소된 상태에서 대항력을 일단 상실됐다가 회복 등록이 되든 재등록이 되든 기존에 소멸했던 대항력은 부활해서 그대로 존속. 이게 판례예요. 거기 15번이죠.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 이 절차에 의해서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되돌아오게 되면 소급해서 대항력이 유지된다. 네? 소급해서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 물론 몇 가지 요건이 있긴 있어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주민등록이 일단 직권 말소되면 대항력은 상실됐다가 재등록 또는 회복등록하게 되면 소멸했던 대항력이 부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멸했던 대항력이. 그 정도만. 그다음에 16번, 17번, 18번은 대항력이 언제 생기느냐인데 대항력은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날 0시부터 생기죠. 다만 몇 가지 예외. 16번 갑이 주택에 관해서 이전 등기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에 거주하다가 을에게 팔아. 갑이 주택 소유자예요. 이걸 을에게 팔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임대를 해요. 갑은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바뀌었죠. 언제 대항력이 생기느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 그게 16번. 네?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반면에 17번은 병소유, 임대, 나중에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를 임차한 을로부터 전차한 갑. 네? 임대 아파트 병소유, 을이 임차, 갑이 전대차. 이때 을과 갑은 임차인과 전차인이죠. 이 상태에서 을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해. 그럼 을, 갑은 임차인, 전차인에서 임대인, 임차인으로 바뀌었어요. 따라서 얘가 대항력이 생겨야 돼. 언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요 경우에 을은 이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 했고, 따라서 은행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돼요. 즉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은행의 저당권 등기가 동일한 날짜에 거의 이루어져요. 동시에. 따라서 얘를 그 저당권과 소유권 등기 사이에 끼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갑은 대항력이 생긴다. 17번. 18번. 갑소유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거를 임대차 했다. 그런데 주택이 경매가 됐다. 이때 을은 아무리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여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돼요.
그래서 주택 임차인보다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고 앤드 경매가 됐을 때는 이 임차인은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얘는 집을 비워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병이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법원에다가 매각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을을 찾아와서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해요. 그럼 이때 을은 병이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기존의 대항력은 소멸하고 새로 임차인이 됐으니까 병하고 계약을 해서 새로 대항력이 생겨야 되죠. 언제 생기느냐? 역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을은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언제 대항력이 생기는가? 특히 세 번째 거 조심해서 봐주세요. 18번. 19번 대항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니까 대항력이 유지되려면 주민등록도 계속 존속해야 된다. 20번은요. 좀 전에 뭐라 했어요? 저당권자가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경매가 돼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 그랬죠. 설령 을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어도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임차권은 소멸하게 되니 그걸 경락받은 사람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주택 양수인에 포함된다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20번.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나중에 등기되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소멸하므로 이런 경우 경락인은 주임법 3조의 임차주택 양수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임법 3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지만 얘는 승계하지 않으니 경락인은 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다만 그 주입할래? 다시 주택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있다.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그런데 요 선순위 저당권이 병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어떤 이유로 소멸을 했다. 실제로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임차인들은 자기가 최우선하는 권리를 갖기 위해서 요 저당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액수가 얼마 안 되면 나중에 구상하면 되니까 이거를 변제해버리면 소멸을 해요. 그 상태에서 병이 대금을 완납해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선순위 권리가 없죠. 그러면 대항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을의 입장에서 그 선순위 저당권을 왕왕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후순위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낙찰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게 이제 참고 1번과 2번에 있는 거죠. 1번 갑은 을소유 주택을 임차하였다. 근데 을소유 주택에 이미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설령 갑이 대항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병의 담보권 실행으로 즉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2번도 마찬가지다. 을이 주택의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병 정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병의 저당권, 을 대항력, 정 저당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순서당으로. 그쵸? 이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을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후에 걸쳐서 병 정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했으니 순서로 따지면 병 저당권, 그 다음에 임차권, 정 저당권이에요. 근데 얘가 경매를 넣더라도 얘가 말소 기준 권리라 했어요. 그렇죠? 따라서 을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경락인 무에게 임차권 해력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마지막에 세 번째 줄.
병의 저당권이 무가 낙찰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소멸했다고 돼 있죠. 이럴 때는 경락이 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1번, 2번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21번 임차인, 주택 임차인은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도 있죠. 근데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려면 대항력권 플러스 확정일자가 필요하죠. 확정일자는 계약 증서에 받는 거죠. 이때 확정일자는 뭘 확정하죠? 일자하고 보증금을 확정한다 그랬죠. 에? 날짜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의 선호를 판단해야 되니까 날짜하고 보증금 액수를 확정해요. 따라서 계약서에 설령 아파트 주소 기재가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날짜가 도장이 찍혀 있고 보증금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 확정일자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21번. 22번 아까 주민등록 계속 존속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주민등록이 우선 변제 요건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것도 계속 존속해야 돼. 우선 변제 받으려면 언제까지? 적어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적어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주민등록이 유지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23번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임차인은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받는다 그랬죠. 그러려면 확정일자는 필요 없죠.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력권만 갖추면 된다 그랬어요. 최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다른 권리와 선후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고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고요. 두 번째, 계약 당시 소액 임차인이어야 돼요. 다만 계약 당시는 소액이 아니었어. 예를 들어 서울에 1억 1,000만 원 이하 중에서 3,700까지. 그런데 계약 당시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어. 근데 나중에 갱신을 하면서 감액을 했어. 그때 그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 기준금을 맞췄어. 그럼 그때부터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23번. 계약 당시에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지만 계약을 재계약을 하면서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함으로써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됐다면 당연히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4번하고 이거는 그냥 보지 마시고요. 우리 이 갑소유 주택을 임대차 하늘이 예를 들어서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췄어요. 그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갖고 있죠. 근데 얘가요, 이 주택의 전세권 등기도 했어요. 전세권 물권이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갖고 있죠. 물권이니까 대항력 있죠. 담보물권이니까 우선 변제권 있죠. 요놈과 요놈이 내용이 똑같아져요. 그렇죠? 이때 요 주택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것하고 전세권자로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것 전혀 별개라 그랬죠. 따라서 만약에 얘가 주택 임차권에 기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했다더라도 전세권에 기초한 우선 변제권은 소멸하는 게 아니고 또 전세권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다더라도 주택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별개의 권리라는 거예요. 전혀. 완전히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참고해 보면 1.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함으로써 전세권이 소멸했다. 얘가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했어요. 보통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한다 그랬죠. 이거는 소멸했다 하더라도 이게 사라질 리는 없이.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의 대항력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전세권은 사라지더라도 임대차에 기초한 대항력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2번도 마찬가지죠. 주택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등기한 경우 임차인 지위에서 배당을 요구했어.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한 거 아니죠. 별개죠.
그래서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3번도 마찬가지죠. 최선순위 전세권자와 주택 임차인지를 가진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전세권은 소멸하겠죠. 하지만 임차인으로서 경매 신청을 안 하니까 그건 그대로 남아있죠.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25번은요.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의 대지에도 미치죠. 그래서 그 대지 환가대금에서도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대지와 주택이 한꺼번에 경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따위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대지가 있고요. 나대지. 거기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이 등이 지어지고요. 그리고 이거를 임대차를 해요. 근데 얘가 소액 임차인이야. 그리고 주택과 대지가 경매됐어. 이때 적어도 대지의 경매 대가로부터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처음에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채권자. 갑수요 나대지를 담보로 을이 돈을 빌려준다. 이때 을은 혹시라도 장차 이 나대지에 주택이 세워지고 그 주택을 갑이 임차인에게 임차를 했는데 그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어서 혹시라도 갑이 돈을 못 갚아서 이 땅이 경매됐을 때 그 임차인이 나보다 요만큼을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을 수 있으니 이 담보 가치를 좀 다운시켜서 돈 빌려주겠다.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을 테니 얘한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서 얘보다 먼저 배당받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26번 맨 밑에 참고 보세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주거용 건물의 신축. 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한 소액 임차인 적어도 대지 환가대금에서는 최우선 변제 따위는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27번은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려면 주거용 건물이어야 된다 그랬죠. 언제 주거용 건물이어야 돼요? 언제? 계약 당시. 언제라고요? 계약 당시. 그러면 점포 및 사무실이야 현재. 거기에 저당권 설정됐어. 근데 이게 주거용으로 바뀌고 임대가 됐어. 임대될 때 주거용이죠.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그렇죠? 그 27번. 28번은 됐고 29번도 됐고 30번도 됐고 아싸 잘 넘어간다. 31번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31번 주택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어요. 앞에 아무도 없어요. 저당권자 경매가 됩니다. 만약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을 소멸하니까 경락인에게 대항을 못한다 그랬죠. 근데 요 경우 선순위가 없어요. 따라서 경매가 되면 당연히 을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요. 또 이걸 원하지 않으면 을은 이거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갑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갑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 나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경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을은 배당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법원에. 그럼 잘 보세요. 최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주택임차인, 즉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목적물이 경매될 때 가만히 있다가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걸 원하지 않으면 법원에다가 나 보증금을 배당해 주시오. 보증금을 반환받아 나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이 법원의 경매 대가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임대차는 종료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임대차는 어떻게 종료가 되느냐? 을의 해지로 종료가 된다. 근데 지금 을이 언제 해지 의사표시했냐? 이게 문제가 돼요. 요게 해지 의사표시로 봐요. 법안에다가 배당을 요구하는 걸 뭐로 본다? 각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로 봐요. 그 다음에 그 해지 의사표시 효력이 언제 생기는가? 법원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요. 야야야,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다. 야, 이렇게. 그래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갑을 간의 계약은 해지가 된다. 31번을 볼게요.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런데 그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법원의 배당을 요구하여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주택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그게 이거예요. 최선순위 저당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택 양수인이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임대차가 종료가 되어야 보증금을 반환받는다. 그러니까 배당을 요구하는 걸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해지 의사표시로 봐야 되고, 그 해지 의사표시는 그 배당 요구했다는 사실이 임대인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31번. 32번은 아까 봤죠. 동시 이행하면권에서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33번은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주택 임대차 기간은 최단 2년이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할 때 2년으로 보죠. 다만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은 2년 미만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33번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은 스스로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만. 여기까지 주택임대차.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아우 징그러 죽겠어. 한번 들어두는 것과 생짜로 문제 푸는 건 달라요. 들어두는 건 좀 나아요. 상가 건물은 상가 건물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 영업용 상가 건물이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되죠. 여기서 포인트가 영업용이에요. 계약 당시 실주 용도로 영업용이어야 돼요. 따라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장, 창고 이런 것들은 상가 건물이라 할 수 없죠. 다만 공장 20평을 임차하여 도금 작업을 해. 이거 영업 아니죠. 근데 그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주문을 받아. 주문 받는 게 영업이죠. 그럼 전체로 영업용 건물이다. 즉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 그 1번. 몇 번 나왔지요? 2번 상가 건물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인도화. 주택임대차는 주민등록이죠. 상가 건물 임차는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 신청. 그럼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죠. 오른쪽 참고.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취득 및 존속 요건. 그렇죠? 주민등록하고 똑같지. 따라서 2번 똑같이 전출하면 대항력 상실된다 그랬죠.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하게 되면 대항력 상실. 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대항력이 유지되는 게 아니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 이렇게 되겠죠. 3번은 됐고요. 4번. 갑과 을이 상가 건물을 임대차 했어요.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를 했어요. 근데 상가 건물에서 핵심적인 게 계약 갱신 요구라 그랬죠. 그럼 전차인의 입장에서 보세요. 갑과 을의 계약이 갱신이 되어야 자기도 갱신을 하겠죠. 그런데 을이 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병은 발만 동동 구르겠죠. 야, 너 왜 갱신 요구 안 해? 빨리 해, 빨리 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되니까 아예 병이 을의 갱신 요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적법한 상가 건물 임차인은, 전차인은, 적법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뭐 할 수 있도록 대위. 거기 4번. 그 다음에 5번. 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 건물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을 못하죠. 이때 상가 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개정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죠. 당연히 10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에만 적용이 되고 약정갱신이나 법정갱신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해요. 5번. 아주 중요합니다. (6번은) 공유해서 받지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는 관리 중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관리라 그랬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라. 다음 페이지 7번. 이것도 중요하죠. 최근에 상가 건물은 민법상 임대차나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3기를 연체하면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갑소유 상가 건물을 을이 임대차 한 상태에서 상가 건물이 팔렸다 임대인지를 승계하죠. 이때 을이 갑에게 2기연체, 병에게 1기연체, 합 3기연체 병 해지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상가 건물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3기 이상의 연체가 되어야 상가 건물 양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것도 좀 조심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7번 상가 건물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의 승계가 되었을 때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이 병에게 승계되지 않는 한, 이렇게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이 병에게 따로 승계되지 않는 한 양수인에 대한 관계, 즉 상가 건물이 승계된 이후에 3기 이상의 연체가 되어야 상가 건물 임차인, 즉 양수인은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상가 건물은 판례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가등기 담보 둥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뭐 둥이 뭐요? 둥이 등. 아, 이런 게 안 보여야 되는데 교정을 볼 때는 안 보이다가 꼭 이럴 때 보여. 아, 미치겠어요. 둥이 뭐요? 둥둥. 그렇죠? 참. 등이죠, 등. 아이고, 참아. 이런 게 왜 보일까 몰라. 북을 울려라예요, 뭐 둥둥둥.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단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역시 조문이 좀 잘 나오는데, 다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있었죠. 일단 빌려준 돈이 있어야 돼요. 이걸 소비대차 채권 또는 준소비대차 채권 이렇게 부르죠. 따라서 물품 대금을 가지고 있거나 매매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유류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 이때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려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소비대차 채권, 준소비대차 채권이어야 돼요. 빌려준 돈이어야 돼요. 두 번째, 갑이 담보를 제공하겠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대여해. 소비대차 채권이죠. 갑이 담보를 제공해. 101호를. 이때 담보를 제공하면서 갑과 을 사이에 이렇게 약속을 해요.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줄게. 즉 돈을 못 갚으면 대신 물건으로 갚을게.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이 갚겠다라고, 대신 101호로 갚겠다고 약속할 때 이 목적물의 가액이 빌려준 돈과 이자의 합을 초과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를 하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래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돼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그러면 1번 가등기담보법은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매매 잔대금 지급. 매매 대금을 못 주면 다른 재산권 넘겨줄게. 가등기담보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가등기담보법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이 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를 초과할 때 적용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 번째 절 예약 당시 가액이 여기 있어요. 이 101호가 예약 당시 8천만 원 빌려준 건 1억 이게 더 크죠. 가등기담보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니 가등기담보법에 규정된 청산금 통지할 여지도 없다 이렇게 됐죠. 가등기담보법이 적용이 되면 가장 핵심적인 게 청산금 통지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그런데 빌려준 돈은 1억인데 대물변제 예약 당시 목적물은 8천만 원이라면 가등기담보법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니까 청산금도 통지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죠. 조심하셔야 돼요. 예?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와요.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 채무계에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을 통지하라 이렇게 슬쩍 나와요. 그럼 X예요. 아예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가등기담보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3억이야. 1억 빌려줬어. 가등기담보법 적용되죠. 그런데 그 전에 여기에 2억 5천짜리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 그러면 3억에서 2억 5천을 빼야 되죠. 5천이죠. 그게 이거보다 커야 돼. 안 크면 가등기담보법 적용되지 않겠죠. 당연히 선순위 권리 자꾸 빼야죠. 그게 3번. 재산권 이전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그 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선순위 권리자의 채무액을 뺀 나머지 그게 원본 및 이자를 초과할 때 적용된단 말이죠. 그렇죠? 됐고요. 4번은 됐고요. 5번 보세요. 5번 보세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이 되려면 이거까지 갖춰야 되죠. 각과 을이 여기까지 했어. 근데 아직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했어. 그럼 당연히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그때부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 등기해줘 했더니 갑이 청산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소유권 등기 못해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이 되려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5번 보세요.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가 바로 이 소유권 등기해 주는 거예요. 약정이 기했는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양도담보가 되기 이전이므로 가등기담보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채권자 을은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갑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를 넘겨 달라 청구할 수 있죠. 이때 6번 얘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을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아직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기 전이니까 청산 절차 밟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6번 이렇게 되겠죠. 됐죠? 7번은 됐고 혹시 7번은 잠이 안 온다 싶을 때 읽으세요. 그러면 겁나 잠이 잘 옵니다. 8번은 이렇게 담보권 설정 계약을 할 때 보통 이 설정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했었죠. 대법원 이걸 왜 채무자가 부담하냐? 채권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니까 채권자 네가 부담해라. 채무자한테 떠넘기지 마라. 8번. 담보권 설정 비용 누가 부담한다고요? 채권자. 그래서 옛날만 하더라도 은행 입구에다가 담보권 설정 비용 면제라는 프랜카드가 가끔 붙어 있곤 했었어요. 요새는 그런 거 없죠? 예? 은행이 선신 쓰듯이 면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은행이 부담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라고 판례가 얘기합니다. 8번. 담보권 설정 비용 누가 부담? 채권자.
자, 9번부터는 청산 절차입니다. 이건 조금만 쉬었다 보겠습니다.